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3단계의 가격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1단계는 5월 15일 옵션 만기 이전의 가격 수준까지 되돌림, 그리고 2단계는 3월의 급락폭을 모두 메우는 수준까지의 되돌림, 그리고 3단계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가격 수준까지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대형주는 2단계, 종합주가 지수는 3단계, 중소형주는 이미 3단계에 도착한 상황이에요. 특히 3단계라는 것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기업들의 경영성과, 그 경영성과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 지분가치, 다른 말로는 주식가격, 즉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이와 같은 주식가격과 코로나19의 영향 하에서의 주식가격이 같아졌다는 것은 이 기업 경영성과, 현재 창출되고 있는 기업 경영성과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경영성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말이 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격 되돌림 현상이 3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은 완연한 과열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과열 단계에 온 것까지는 지금까지 진척도를 확인하면서 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과열이 되게 되면 얘가 이제 조정기를 언제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거치게 되겠지만, 더 궁금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멈춰서게 됐으니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방의 방향성이 설정이 됐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정의 깊이가 더 깊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과열 양상으로 이제 조정이 나타나게 되는 건지, 얘는 이제 조정이 얘보다는 제한적이겠죠. 이게 궁금해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방향성이 하락 방향인지 상승 방향인지 그게 궁금하지, 이 과열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 과정이 나오겠죠. 그게 깊이를 또 결정하는 게 지금 이것을 알아야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궁금한 점이 될 것이에요.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가격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격 되돌림 현상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시장 주가 지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다가가게 되는 과열 양상 국면에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과열 양상이 종료되게 되면 그 뒤에 조정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완전히 하락 추세에서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조정이 더 깊을 것이고, 만약에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조정의 깊이가 깊지는 못할 것이다. 즉 방향성이 궁금하다. 결국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주요 경제지표들의 실적이 개선되게 되면서 상승의 방향성이었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저하되는 이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궁금한 것은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 섰던 바가 있고 금융시장이 급락을 나타낸 바가 있다. 얘의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닌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이제 경제지표를 보게 된다면 3월 23일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임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됐다. 미달러 유동성이 무제한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시절,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리게 되고, 결국 3월 23일 미국이 발표한 미달러 무제한 양적 완화는 글로벌 유동성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의미하게 된다. 지표를 보게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임계 수준을 넘어서까지 유동성이 증가되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의 방향성이 그대로, 이전에 상방의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단 무제한 양적 완화가 가정을 한 것은 2월에 중국 경제가 멈춰서게 됐고, 글로벌 경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들의 경영 활동이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되던 그런 시점을 가정을 한 것이다. 4월에 멈춰서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후에 코로나19의 재감염이 확산이 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게 되는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된다면, 이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의 효과는 저감되겠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부분적인 제한만 발생이 된다면, 무제한 양적 완화는
3월 달에서 적용 기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특히 6개월을 이후 6개월이 넘어서게 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정책의 효과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여전히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왔었던 상승의 방향성 속에서 6월 선물 옵션 만기로 가게 되면서 이 변동성이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왔는데, 현재는 과열 국면에 와 있는 것. 즉, 이전의 과열은 2019년 11월에서부터 2020년 2월 초반까지가 과열 양상이었고, 현재는 2020년 6월서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팁을 드리자면 이 누적되는 기간에 따라서 변동폭이 비례적으로 변하게 된다. 코로나19가 덮치기 직전까지의 글로벌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게 되면 여기에 글로벌 경제는 주기적으로 호경기와 불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호불경기를 만드는 또 그 사이클들, 주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영향성이 가장 큰 게 부동산 경기예요. 두 번째가 설비 투자 경기예요. 부동산 경기는 17년의 주기를 가지면서 이제 호경기, 불경기가 반복이 되게 되고요. 설비 투자 경기는 10년의 주기를 갖고 호경기, 불경기가 반복이 되게 돼요. 글로벌 경제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주기 중에 하나만 호경기에 와 있더라도 호경기를 나타나게 돼요. 먼저 이제 글로벌 경제의 가장 파급력이 큰 부동산 경기를 좀 보게 되면 부동산, 건설업 GDP는 제조업 GDP보다 작아요. 그리고 제조업 GDP는 서비스업 GDP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 건설 이거 필요가 없잖아. 가장 큰 거 서비스 중심, 수출 중심으로 제조업을 살리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겠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GDP의 규모는 작지만 이 지표에 이게 지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건설이 GDP가 가장 작지만 우리가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건설사에서 세울 거예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시멘트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탄 같은 이제 석탄이 또 필요하게 되죠. 광공업들, 광산업들. 시멘트도 필요하고 여기 철근, 골재, 뭐 자갈, 볼트, 너트, 창문, 도기 여러 가지들이 다 필요하게 돼요. 얘를 이제 건설사가 돈을 주고 발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제조업 GDP로 잡혀요. 건설사의 건설 GDP에 잡히는 거는 이 건설업에 직접 관련된 기업들만 잡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이지, 여기서 돈을 받아가는 얘네들은 다 제조업 GDP에 잡혀요. 더 재미난 것은 얘네들한테 이제 돈을 다 주고 건물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입점해서 이제 영업 활동을 벌이는 것은 서비스예요.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기 부양을 할 때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이 건설업, 부동산 경기부터 부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얘를 부양하게 되면 투기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큰 산업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부터 경기 부양을 하는 정책에 포함되게 돼요. GDP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비스가 가장 크니까 얘를 먼저 부양해야지.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크니까 수출 주도용 얘를 가야지. 얘네를 살리려면 건설을 얘를 살리지 않고는 여기서 돈이 나가는데 얘네들을 죽여놓고 어떠한 정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살릴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나쁜 거다, 투기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래하는 것 중에 호가가 가장 큰 물건이 되게 돼요. 즉 호가가 크다는 것은 유동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유동성이 풍부하냐 풍부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호불 경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한민국 등의 주택가격 지수를 나타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기간에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호불 경기 주기가 같이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
글로벌 유동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충분하냐, 충분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매매 효과가 가장 큰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같이 움직인다. 이것을 17년 주기 경제학자 한센이 발견한 17년 부동산 주기설이에요. 이론적으로 입증이 된 거고 데이터로서 눈으로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989년에 피크가 만들어지게 됐고 17년 뒤인 2006년에 피크가 만들어지게 됐고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2022년에서 2023년에 피크가 완성된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꺾이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의 호불 경기를 만드는 가장 파급력이 큰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였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이 데이터로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고 대한민국만 부동산 가격이 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글로벌 경제가 다 동조돼서 같이 움직여 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국가 경영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듯해요. 무슨 말이냐? 글로벌 경제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호경기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니 이들의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억지로 나가게 되지만 미국은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 사이클에 들어오기 전부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과 충분히 낮은 금리가 합쳐졌을 때 또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더라도 부동산의 호경기세가 나타나게 돼요. 미국은 2010년도서부터 13년 직전까지는 유동성을 크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해왔고 2014년도서부터 2016년까지는 충분히 낮은 금리 4% 미만의 모기지 금리를 나타내게 되면서 낮은 금리 조건을 만들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왔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것이 2019년 8월 이후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한 가지씩만 나타나게 되더라도 부동산 경기의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2019년 8월 이후로 코로나19가 덮치고 난 뒤에도 동일한 이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과 충분히 낮은 금리 조건이 맞물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 8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9년 8월에는요.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한다고 언론에다가 발표를 하고 진짜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은 이 보유자산 매각 8월에 종료한단다 라는 현상만 이제 보도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영향성을 방향성의 변화를 만들지는 현재까지도 어느 곳에서도 분석을 하고 공유를 해오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4월에 보유자산을 매각한다는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한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4월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필요했고 보유 자산을 발행을 했다. 그래서 보유 자산의 발행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유동성이 증가되어져 왔지만 2014년을 넘어서게 되면서 보유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됐고 2016년경에는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보유 자산을 미 연준이 보유하게 됐다. 보유 자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얘를 이제 시장에다가 되팔아야지 돼요. 이 되파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무슨 문제냐?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보유 자산이 줄어드는 기간에 이 보유 자산의 시중에 매각한 가격만큼의 시중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16년도 이후로 대규모로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빨간 선으로 나타낸 미달러 유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즉 미달러 유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율제도 속에서 미 달러를 근간으로 자국의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게 되고 2016년도 이래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의 경제지표의 실적의 최근의 하한 수준이 2016년도에 공통적으로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만들어지게 됐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2019년 8월에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를 했어요. 즉 보유자산 파란선은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빨간 선인 미달러 유동성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 8월서부터 주요한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던 중이고, 특히 미국이 정책적으로 부양해 오던 글로벌 이 부동산 경기 자체도 완연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던 중이에요. 이러한 시기에 또 다른 글로벌 경제의 호불 경기를 만드는 부동산 경기 말고 또 하나의 축인 10년 주기를 갖는 설비 투자 경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설비 투자 경기예요. 뭐가 이제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냥 빨간색 박스만 보면 돼요. 이 빨간색 박스 기간이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였었던 기간이고, 이러한 기간 속에서 미국의 이제 설비 투자 증가 속도를 보게 되면 설비 투자 호경기 초반에 피크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말업에 두 번째 피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1990년도와 같이 중간에 피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번만 만들어지게 돼요. 2000년 초반에도 피크가 초반, 중반에 이렇게 두 번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2010년, 2011년도 경에 설비투자 호경기 피크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됐고, 두 번째 피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피크의 판단은 바로 이 전년 대비 증감률 이 10%가 임계 수준이 되게 돼요. 이 임계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0년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설비투자 호경기는 두 번째 피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유동성이죠. 2011년도에 피크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이에요. 시차를 두게 되고,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되게 되고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첫 번째 피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럼 왜 두 번째 피크는 안 만들어졌습니까? 보게 되면 이제 2015년도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이 피크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미국의 보유자산 매각이 격화된 이 2015년 이후에 이 격화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 자체가 이와 같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설비 투자에 투입될 만큼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두 번째 피크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게 닥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두 가지 부문 중 부동산 경기는 완연한 하락세, 설비 투자 경기는 초반에 피크가 만들어졌다가 두 번째 피크가 유동성 저하로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 그렇지만 2019년 8월 이후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게 되면서 두 경기 모두 빠른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는 완연한 하락세가 더 하락으로 가던 중이었고, 설비 투자 경기는 침체 내지 둔화세가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까지만 진행이 됐다. 즉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2019년 8월 이후에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은 상방의 방향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말만 갖고 이걸 갖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단정적인 그림을 보면 돼요.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수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가 지수가 되게 돼요. 대형주 지수예요. 앞서서 봤었던 자료예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정확히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된 이후에 이 지표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던 중이에요.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또 안전자산인 주요한 기업들의 성과가 개선됨에 따라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코로나19가 덮치기 직전까지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상방의 방향성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지만 글로벌 경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상방의 방향성이 설정된 상황이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이 급락이 떨어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이 떨어지고 위험자산에 있던 돈이 빠져나오면서 안전자산으로 일부 들어간 채 얘가 빠져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얘가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간 게 아닌가? 아니면 유지가 되는 건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게 돼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요거를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요거라는 것을 정확히 요거라는 것을 파악하는 과정이었어요. 궁금한 건 요거예요. 이전은 상방의 방향성, 글로벌 경제가 됐던 금융시장이 됐던 상방의 방향성.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게 꺾였는데 이게 지금 방향성이 틀어진 게 아닌가? 요게 궁금해요. 경제지표를 보면 돼요.
바로 여기에 앞서 봤었던 미국의 다우존스 주가 지수, 얘는 이제 미국의 미 달러 유동성 증감 속도예요. 보게 되면 여기에 임계치는 여기 이제 10.5%가 돼요. 미 달러 유동성 속도의 임계치는 무슨 말이냐? 미 달러 유동성 이 지표가 이 임계치 밑으로 빠지게 되면요, 경제의 활력도가 저하가 되게 되고, 그 경제 활력도 저하에 수렴하게 되는 주가 지수가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동일한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임계치를 넘어서까지 미달러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지만 주식시장도 경제가 활력을 언젠가는 되찾게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2019년 8월서부터 미달러 증가 속도가 증가되고 있었으나 이 임계치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특히 미 달러 선물 가격이 급등락을 만들게 되면서 미 연준이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필요할 경우에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그 이후에 미 달러 증가 속도예요. 자, 임계치는 여기 있고 유동성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를 제껴놓고라도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지표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주요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주요한 경제지표, 국가들의 경제지표는 상승의 방향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승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이와 같이 출렁출렁이 있었지만 상승의 방향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궁금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급락이 발생되고 주요한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에 막강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이후에 매우 빠르게 이와 같이 미 달러 유동성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미 글로벌 경제들이 중국은 2월에 멈춰섰고 미국은 4월에 미국과 유럽이 멈춰섰다가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이 발표가 됐고,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는 현상이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만 제한을 받는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정책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나 이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 가정을 한 이후에 다시 완전히 멈춰서지 않는다는 현상이 만약에 발생되게 된다면 미연준이 또 다른 이제 경기 부양 정책 카드를 꺼내야지 될 것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떠한 정책인지를 확인해야지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6월 선물 옵션 만기로 다가가게 되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3월 23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지속 중이고,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한민국과 달리 상방의 방향성이 만들어져 있던 중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에 오히려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2월과 4월과 같이 완전히 멈춰서지 않는다면 이 정책이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는 현상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는 한은 현재까지는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과열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꼭 봐주세요.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내리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게, 이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용 메커니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장각, 창과 방패의 전쟁 5부작자래요, 이제는. 요거를 꼭 두 개를 봐주세요. 그럼 오늘 질문 남기신 거에
거의 뭐 8, 90%는 여기에 질문 남기신 거 외적으로도 다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았었고, 저희는 말로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더더라, 어느 신문에 그렇게 나왔대더라, 그렇게 그와 같은 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이인가 분석을 하고 직접 눈으로 그 시각 자료를 보면서 눈으로 직접 판단 내릴 수 있는, 보고 있는 사람이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두 가지 영상은 꼭 봐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는 이제 찾아뵐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 네이버에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나와요. 이 블로그에는 하루에 적으면 뭐 주말에는 1개, 주 중에는 2개, 많으면 5개까지 그날 이제 대한민국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 또는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 주요 이슈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작은 주제에 대해서만 현상 위주로만 다루게 되고요. 이것보다는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나는 필요한데 그러시는 분들은 주상지라는 카페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시황을 또 공유를 드려요. 근데 이 시황은 블로그에 있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인덱스 리뷰, 심층 분석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기승전결로 이제 구성이 된 그런 인덱스 리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같다는 점, 네,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화목 밤 10시에 매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부 이제 주요한 이제 핫 이슈 내용을 다루게 되면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한 내용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관적으로 좋다 싫다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와 같은 주관과 정치성을 철저히 배제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이인가 분석으로 특정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방향성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늘 양질의 콘텐츠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